달콤한 초대, 거짓의 징조 경주 시골 외곽. 아직 봄의 기운이 남아있는 오후, 이명자 73는 작은 마당에서 쪼그리고 앉아 파릇하게 피어난 상추잎을 쓰다듬고 있었다. 집안에 들리는 시계소리, 먼 데서 아이들 뛰노는 웃음소리, 그 모든 일상이 익숙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명자의 가슴은 왠지 오늘따라 불안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 현우의 목소리였다. 예전 같으면 명자는 웃으며 반겼겠지만 오늘은 왠지 목소리가 딱딱했다. 그래, 현우야. 무슨 일이니? 엄마, 요즘 힘들지?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아? 명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뭐, 이 나이면 다 똑같지. 시골 사람이야 어디 가겠니? 현우는 한참 뜸들이다가 말했다. 엄마, 근데 이번에 진짜 좋은 기회가 생겼어. 경주에서 노인들 대상으로 무료 예술 캠프 연다더라. 유명한 작가랑 같이 그림도 그리고 전시회도 할 수 있고 완전 재밌고 신선한 경험이래.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나이 들어서 그림이 무슨 소용이야. 너나 해라. 나 그런데 안 간다. 현우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였다. 엄마, 거기서 만나면 명예도 생기고 TV도 나올 수 있고 상금도 있대. 엄마, 진짜 이번엔 내가 부탁 좀 할게. 평생 나 때문에 고생했잖아. 한 번쯤 엄마 위해서 이런 거 해봐도 되잖아? 그때 며느리 보람이 전화기를 넘겨받았다. 어머님, 저 보람이에요. 좋은 기회라면서요. 명자 이모님도 같이 가신다고 하셨는데 안 가시면 섭섭하실 거예요. 명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나는 그냥 집이 편하다. 에이, 어머님, 언제 이렇게 멋진 추억 다시 만들겠어요? 비용도 다 지원된다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학원차도 직접 온다잖아요? 명자는 겉으론 무덤덤했지만 마음속엔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런데 진짜 그런 게 무료야?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딨다고. 보람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도? 참, 요즘은 나라에서도 예술체험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는 거라고 해요. 현우 씨도 엄마가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했다니까요. 명자는 멀리서 친구인 선옥 75이 집 담장에서 다가오는 걸 보았다. 선옥은 명자의 최고 친구이며 어려운 시절 함께했던 진짜 이웃이었다. 명자 씨, 전화 끝났어? 나도 오늘 아들한테 전화 왔어. 뭐 예술 캠프라나 뭐라나 우리 좀 귀찮게 한다, 그치? 두 노파는 집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나는 좀 불안해. 요즘 세상에 어떻게 다 무료에다가 작가도 오고 그런 게 가능해? 선옥은 팔짱을 끼고 킥킥 웃었다. 야, 공짜면 무조건 잡는 거지. 마침 집에만 있으니 심심하잖아. 우리 늙은이들끼리 찍어주는 사진도 좋고 꽃이라도 그리고 오면 추억이 되지 않겠어? 내 손자도 친구 할머니가 그거 다녀와서 TV 나왔다고 자랑하던데? 명자는 찜찜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래도 다들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니야? 전에 들었는데 어르신들 데려다가 바깥일 시키는 데도 있었다더라. 우리는 허리도 약하고 관절도 약한데 말이지. 두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집안에서 다시 현우가 나왔다. 엄마, 이모님 선옥이랑 얘기도 해봤지? 너 뭐 걱정 말라고 했어. 다 프로그램이고 경찰서에도 사전 신고하고 한 대로만 한다고 연락 왔다더라. 절대 위험해질 일 없대. 그리고 엄마랑 이모님 같이 가시면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대. 명자는 다시 망설였다. 현우야, 너 진짜 이런 거 확인해봤니? 나는 괜히 남한테 피해주고 싶지는 않아. 현우는 이때 짧고 단호하게 답했다. 엄마, 솔직히 말해볼게.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신경 써준 거 몇 번이나 되는데 이번에도 안 간다고 버티면 그냥 나중엔 아무것도 부탁하지 마. 엄마도 이제는 우리 좀 생각해줘야지. 혼자서 뭐든 다 결정하겠다는 거. 언제까지 그래야 해? 분위기는 단번에 얼어붙었다. 선옥이 그걸 눈치챘다. 현욱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 명자 씨 평생 당신 걱정, 식구 걱정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너무 몰아붙이지는 말지. 보람이 나섰다. 이모님, 어른들 이번에 안 가면 저희도 속상해요. 사실 저와 현우도 엄마, 이모님 재밌게 지내시라고 몰래 참가 신청해 놓는 거예요. 며칠만 즐기고 오세요. 밖에 나가면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맛있는 음식, 좋은 풍경, 또래들끼리 수다 떨고 그림도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명자는 그제야 한숨을 크게 쉬었다. 알겠어. 대신 정말 무슨 사고라도 생기면 바로 데리러 와야 돼. 약속해. 현우가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엄마, 그런 걱정은 진짜 필요 없어. 여기서 사고라도 나면 내가 먼저 되져야지. 믿어봐, 엄마. 며칠 후 예술 캠프 참가를 앞두고 마을 회관에서 설명회가 있었다. 흰 셔츠를 입은 청년 한 명이 큰 목소리로 안내했다. 여기 오신 어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술 캠프는 단순히 그림만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신체 활동, 명상, 유명 작가와의 만남, 각종 수공예까지 모든 체험이 무료. 게다가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됩니다. 어르신들 사이에 작은 박수와 웅성거림이 일었다. 누군가는 바로 TV에 나온다고 착각하는 모습도 있었다. 선옥은 명자에게 팔꿈치를 찔렀다. 야, 재밌겠는데? 쓸데없이 걱정했나 봐. 저 총각 열정 봐. 얼마나 믿음직스럽니? 명자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누군가 뒤쪽에서 수군거렸다. 근데 접수할 때 서명하는 게 그거라던데. 개인정보, 동의서 뭐가 이리 많아? 요즘 어디든 그런 거 써야 해. 신경 쓰지 마. 까다로운 게 오히려 신뢰 가진 거 아니겠어? 현우와 보람은 참가 계약서를 들고 명자 앞으로 다가왔다. 엄마, 여기에 그냥 이름하고 지장 찍으시면 돼요. 이거 무슨 서류야? 옛날엔 이런 거 안 썼는데. 요즘 시대가 달라서 그래요.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에요. 안심하세요. 엄마 이름 석자 쓰고 지장만 찍으면 돼요. 다른 건 없고 사진도 필요 없다더라고요. 명자와 선옥은 꺼림칙했지만 결국 서명했다. 설마 우리 친자식이 우리한테 무슨 해악을 끼치겠어? 하지만 작은 불씨는 잔잔한 마음 저 깊은 곳 어딘가 여전히 살아있었다. 며칠 뒤 출발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깨어났다. 며칠째 잠을 설쳤다. 집안 구석구석을 못 나가게 문단속하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입을 수 있을 만한 옷을 골랐다. 현우가 엄마 준비 다 했지? 라고 다그치자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도 엄마도 좀 젊은 시절 모습이 있다. 그런데 꼭 캄캄할 때 집 비워야 하나? 벌써부터 피곤하다. 선옥이 쓴웃음 지으며 어깨를 툭 쳤다. 명자야, 우리도 늙어서 뭔가 용기 내는 거지. 그냥 경험 삼아 다녀오자. 혹시 싫으면 도중에 전화해서 집으로 오면 돼. 내 아들이랑 내 애들도 결국 우리 걱정해서 이런 거 신청해 준 거잖아. 명자는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글쎄, 너랑 같이라면 그래도 좀 든든하다. 혼자면 못 갔을 텐데 우리 절대 떨어지지 말자. 이렇게 두 할머니는 불안 반, 설렘 반, 미묘한 감정 속에서 새벽 버스를 탔다. 버스에 오르니 일행에는 서로 모르는 노인, 낯선 젊은이들, 그리고 이미 친해진 듯한 끼리끼리 무리가 있었다. 버스가 출발하자 앞자리에 안내원이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핸드폰 다 걷겠습니다. 캠프 규칙이에요. 개인 통화는 교장님 허가 후에만 가능합니다. 분위기가 단번에 싸늘해졌다. 명자과 선옥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나 이미 버스는 경주의 고요한 시골을 떠나 어느새 속도를 높이며 어디론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달리고 있었다. 음산한 여정, 지옥행 버스 새벽의 안개가 경주의 농이를 자욱하게 덮고 있었다. 쿵쿵 울리는 대형 버스의 엔진, 소리 속에서 이명자와 이선옥, 그리고 또래 어르신들이 하나둘 탑승한다. 처음에는 차 안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맴돌았다. 안내 직원은 출석을 부르고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했다.
명자 씨, 어디 사세요? 저는 강동면 살아요. 이선옥은 우리 동네 중마고우랍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친구랑 여행이다. 앞좌석에서 후덕한 미소를 짓던 한 할머니가 명자에게 손짓했다. 하지만 명자의 눈은 주변을 살핀다. 30명쯤 되는 승객 중 절반 정도만 명자의 또래였다. 젊은 남자 몇 명이 후방에 앉아 조용히 뭔가를 쑥덕였다. 창밖에는 온통 안개뿐, 버스는 갈수록 구불구불한 시골길로 접어든다. 버스가 출발한 지 30분도 채 안 돼요. 안내원 청년이 손에 바구니를 들고 일어서더니 소리쳤다. 여러분, 예술 캠프 집중 교육을 위해 휴대폰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일었다. 명자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조용히 선옥의 손을 잡았다. 왜 휴대폰을 걷지? 요즘은 그런가 봐. 명자야, 집중해야 한다고. 그래도 너무 이상하지 않냐? 앞 좌석에 앉아있던 박노인은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요즘 누구 휴대폰 걷는 시대가 어딨나? 가족들 걱정할 텐데 안 내면 강제로 뺏기나? 안내원은 얼굴을 약간 찡그리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불편하시면 캠프에 참여 못하십니다. 관리상 필요하고 개인정보 안전상의 조치입니다. 그 말에 몇몇 나이 든 사람들이 못 이기는 척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바구니에 넣었다. 명자는 선뜻 고개를 저었다. 이상하네. 집에 잠깐 연락만 하게 해줘요. 규칙입니다. 전부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내원의 목소리가 순간 싸늘해졌다. 그 순간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흐릿하게 퍼졌다. 명자는 억지로 핸드폰을 바구니에 넣었다. 선옥도 따라했다. 버스 안에 침묵이 깃든 가운데 뒤편에서 여자 어르신 한 명이 살짝 명자의 귀에 속삭였다. 저 총각 꼭 뭔가 감추는 표정이에요. 우리 시골에서 저런 사업은 처음 봅니다. 명자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건가? 그래도 우리 애들이 시켜서 왔으니 너무 의심하면 안 되겠지. 잠시 후 안내원이 승객들에게 이름표를 나눠주고 강압적으로 다음 사항을 강조했다. 이 버스에서는 멋대로 내릴 수 없습니다. 일정에 따라 관리 인솔에 따라 모두 움직이는 점 이해 바랍니다. 화장실은 1시간 후에 쉬는 곳에서 일괄 사용. 갑자기 한 할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 애들아, 어른들한테 너무 지시하는 거 아니냐? 우린 소풍 온 게 아니라 사람이다. 알겠냐? 젊은 안내원은 어이없다는 듯 쳐다봤다. 불만 있으면 여기서 그만두실래요? 사람들 사이로 으스스한 기운이 스며들고 누군가는 자리에 깊게 파묻혔다. 명자 역시 불안했지만 꾹 참았다. 버스는 잠시 뒤 깊은 숲길로 접어든다. 창밖은 점점 인적 없는 산길. 도로에는 자동차 그림자조차 없다. 명자의 가슴이 콕콕 쑤셨다. 선옥이 살짝 팔꿈치로 명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명자야, 혹시 잘못된 데로 가는 거 아니야? 우리 그냥 금방 돌아올 수 있겠지? 명자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그냥 시골길로 돌아서 가는가 보지. 그때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흐느낌. 명자가 슬쩍 고개를 돌리자 중간 좌석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안내인에게 붙잡혀 버스 맨 뒤쪽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놓으세요. 내 딸한테 전화 좀 하게 해주세요. 시끄럽게 굴면 곤란합니다, 할머니. 다른 노인들도 그 모습을 보고 말없이 이를 악물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 이미 모두의 표정에 드러났다. 차가 멈춰서는 곳은 인적 없는 주유소. 남자 안내원 2명이 버스 밖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본다. 혹시 지금이라도 내릴 수 있을까? 명자가 작게 물었다. 선옥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뛰쳐내리면 더 위험하지 않겠어? 지켜보자. 버스의 분위기는 얼음처럼 식어갔다. 겨우 화장실 휴식 시간이 돌아왔고 앞문이 열렸지만 앞에는 안내원 3명이 서성이고 있었다. 한 어르신이 나가려다 제지되었다. 일괄하세요. 지금 나가면 혼란스럽잖아요.
누군가 속삭였다. 분명히 뭔가 수상해. 우리 감시당하고 있어. 다시 버스가 움직이고 창밖의 풍경은 갈수록 더 황량해진다. 명자의 심장은 점점 뛰기 시작했다. 선호가 우리 혹시 빠져나올 수 없을지도 몰라. 내 불안이 틀리면 좋겠는데. 선옥이 조용히 머리를 떨어뜨렸다. 부디 끝까지 서로 꼭 붙어 있자. 뭔 일 생겨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알겠지? 버스 안의 침묵만이 더 깊어졌다. 마치 곧 닥칠 폭풍을 예감하는 듯했다. 그리고 낮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들린 누군가의 말. 이 버스, 우리 돌아갈 수 있을까? 예술의 환상, 창작 캠프, 감옥의 시작 버스는 오래도록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렸다. 사람들은 피곤함과 불안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말이 점점 줄었다. 명자와 선옥이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보던 중 버스가 갑자기 큰 충격과 함께 멈춰 섰다. 휴, 드디어 도착했나 봐. 누군가 희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무도 환하게 웃지 않았다. 버스 문이 거칠게 열리자 인솔자 무리는 짧게 내리세요! 라고 소리쳤다. 명자와 선옥은 서로 눈인사를 나누었다. 그래도 우리 둘이 같이 있으니까 괜찮지? 응, 절대 떨어지지 말자. 어르신들은 한 줄로 서서 낯선 건물 앞으로 걸어갔다. 예술 창작 캠프센터, 그렇게 쓰인 길쭉한 표지판이 삐딱하게 걸려 있었다. 건물 외관은 생각보다 훨씬 낡고 을씨년스러웠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박혀 있었고 뒷마당엔 쓰러진 공장 기계들이 군데군데 굴러다녔다. 여기가 창작 캠프라고? 누군가 씁쓸하게 속삭였다. 명자의 가슴 한쪽이 시려왔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터지는 안내원의 명령. 신분증, 모든 소지품, 현금 지갑 전부 제출하세요. 모두 분실 방지 및 안전관리 차원입니다. 명자는 당황했다. 어머, 소지품까지 다 내라고? 도대체 여기서 뭘? 뒤에서 밀치듯 강요하자 어쩔 수 없이 전부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복도는 어둡고 축축했다. 벽에 걸린 따뜻한 예술, 치유의 공간이란 플래카드가 비웃는 듯 펄럭였다. 캠프 담당자라 소개한 중년 남자가 나왔다. 무표정에 목소리는 서늘했다. 여러분, 본격적인 창작 활동은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은 숙소와 규칙을 안내합니다. 함부로 이탈하거나 규칙 어기면 캠프 퇴소는 물론 경찰 신고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긴 너무 낡았네. 방도 좁고 황이 안 되잖아요. 목소리 큰 노인 한 명이 항의했다. 담당자의 눈빛이 번뜩였다. 예술가에겐 불편함이 영감입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즉시 퇴소를 선택하십시오. 하지만 계약 서명하셨으니 위약금 각오하세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내색할 용기가 없었다. 명자와 선옥은 8인 1실에 배정되었다. 침대도 아닌 삐걱거리는 2층 침대와 얇은 매트리스 한 장, 창문은 철창과 자물쇠로 봉인되어 있었다. 사방에 CCTV가 달려있는 걸 보고 선옥은 중얼거렸다. 여기가 예술 캠프 맞아? 감옥이잖아? 저녁 식사는 형식적인 배급식 도시락이었다. 고기 한 점 없는 밥, 차가운 나물 몇 점뿐. 치우고 나발이고 여기서 일주일 버티면 영감이 아니라 웡이가 되겠네. 한 할머니가 한탄하자 담당자는 문 밖에서 소리쳤다. 저녁 이후 외출, 사적 통화, 자의적 행동은 전면 금지입니다. 어기면 내일 작업 불참 처리합니다. 작업이란 단어에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무슨 작업? 우리는 그림 그리러 온 거 아니었어? 명자가 두려움에 떨며 물었고 선옥이 목소리를 낮췄다. 명자야, 우리 완전히 속은 거 아닐까? 밤이 깊자 샤워실에서 울고 있는 누군가의 흐느낌이 들렸다. 처음 본 노인 윤 씨였다. 내 아들이 갚아야 할 빚이 있다더니 설마 나를 이딴 데 팔 줄이야. 으흑. 명자는 다가가 손을 잡았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은 거야. 우리만 그런 거 아니야.
아침 6시 스피커가 요란하게 울린다. 모두 일어나! 10분 내에 작업복 환복, 식사 후 강의장으로 집합. 다들 변경처럼 줄 맞춰 이동한다. 강의장에는 화구와 캔버스 대신 꼬질꼬질한 상자와 재료들이 쌓여 있다. 대형 게시판에 적혀 있는 오늘의 작업 할당량. 목공 수공예 키트 포장 100개. 1인 아크릴 냉장고 자석 색칠 200개. 1인 사람들이 아연실색한다. 우리가 무슨 정신 나간 노예야? 예술은 어디 갔는데? 박노인이 소리친다. 담당자는 냉소적으로 답한다. 여러분은 임시직 예술 노동자입니다. 이 활동은 사회적 기여의 일환이니 불만 있으면 자발적으로 위약금 내고 가족 불러 퇴소하세요. 아니면 입 닥치고 노동하세요. 명자가 분노의 치를 떨며 일어나 외쳤다. 이게 뭐야? 내 아들 현우가 이런데 나 보냈을 리 없어. 당장 전화하게 해. 직원은 명자의 뺨을 밀치곤 냉소를 남겼다. 현우 씨? 글쎄요. 그분이 직접 팔아넘긴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당신 같은 노인들이 얼마나 돈이 되는지 모르시죠? 선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울면서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내 귀한 자식이 나를 못 믿겠어. 다른 노인들도 차례로 울음, 분노, 포기 사이를 오갔다. 점심 무렵 여직원들이 작업량에 못 미치면 밥도 안 준다고 엄포를 놓는다. 명자와 선옥은 서로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래도 죽진 않겠지, 선옥아? 둘이 붙어 있으면 버틸 수 있어. 절대 서로 떨어지지 말자. 언제부터인가 누군가는 탈출을 논하고 누군가는 체념하며 관절 아파 우는 노인 모습만 남았다. 밤 침대에서 명자가 중얼거린다. 하루만 더 버티자, 하루만. 내일은 뭔가 달라지겠지. 하지만 밖에선 CCTV 불빛만이 섬뜩하게 어둠을 깎아내렸다. 이게 지옥이지, 뭐가 예술이겠니? 진실이 드러나다. 가족의 배신의 말 기괴한 창작 캠프의 셋째 밤. 명자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반복적인 생산 노동 속에서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되었다. 선옥은 오른손이 붓고 관절이 욱신거렸지만 울지도 못했다. 어둠 속 이따금 들리는 흐느낌과 한숨이 영혼을 핥히는 듯 했다. 그런데 새벽 3시 CCTV 불빛 아래 누군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다. 이명자 할머니, 잠깐 복도로 나오시겠어요? 건장한 남자 직원 2명이 명자를 끌듯이 데려갔다. 선옥은 놀라서 일어나려고 했다. 어디 데려가요? 명자 데려가면 안 돼요. 괜한 오해 마시고 들어가 계세요. 명자의 마음은 쿵쾅거렸다. 복도 끝 CCTV 아래 창가 쪽 작은 방에 안내되자 바로 낯익은 담당자가 서 있었다. 테이블엔 두툼한 서류 뭉치와 녹음기가 올려져 있다. 이명자 씨,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당신 가족들이 모두 본인 의사로 예술 캠프에 참가했다고 서명한 동의서 원본입니다. 담당자는 사무적인 말투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 위에는 명자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서명란에는 아들 이현우, 며느리 김보람의 이름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명자는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왜 내 아들이 이런 데다 사인했지? 난 분명히 모르고...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 어머니는 집에만 있으니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원하는 건 아니지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우리도 바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안전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금전적인 부분도 충분히 협의했으니 계약대로 해주세요. 명자의 심장이 한 번 멈춘 듯했다. 이현우, 현우 맞지? 이게 정말 맞아. 담당자는 냉정하게 중얼거렸다. 걱정 마세요. 돈은 제대로 건넸으니 당신 가족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저희와 당신 아드님은 계약 관계입니다. 명자는 눈물을 참고 두 손을 움켜쥐었다. 현우는
나를 이용한 거야? 그냥 몇 푼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바친 그것이 고작 계약이었어?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명자 씨. 이 방 탈출은 사치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아프지는 않게 해드릴 순 있잖아요. 명자는 참지 못하고 그의 얼굴에 물을 끼얹으려 했으나 직원이 곧바로 명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고분고분해지지 않는다면 당신뿐만 아니라 그 친구 선옥 씨도 더 힘든 꼴을 보게 될 겁니다. 명자는 흐느끼며 방으로 돌아왔다. 복도로 나오자 벌써 조용한 어둠이 모두를 감싸고 있었다. 선옥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다. 명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울고 있어? 혹시 뭐 나쁜 일이라도 있었어? 명자가 힘겹게 웃으며 속삭였다. 현우가 진짜로 나를 판 거야. 돈 받고 계약까지 했대. 우리한테 예술 캠프 보내준다고 서명까지 하고 녹음까지 했대. 선옥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니, 그건 말도 안 돼. 내 딸이 세상에 그럴 리가.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명자야, 거짓말이지? 그러나 명자의 눈동자는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우리 그냥 필요 없는 존재였나 봐. 그저 돈 몇 푼이면 내다 팔 수 있는. 두 할머니는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침에 강제 기상 벨이 울리고 작업장에 모인 뒤 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말했다. 여러분 가족 대부분이 본인 명의로 전부 참가 동의하셨으며 금전도 명확히 전달됐습니다. 아무도 구해오지 않을 테니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그만두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본인이 아니라 가족에게 보복이 따른다는 점 명심하세요. 이 말이 끝나자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노인은 분개하여 사납게 소리쳤다. 이 개자식들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내 자식이 나를 판다고? 인간 새끼 맞냐, 현 세상은? 한 할머니는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오열했다. 내 자식이 내 손으로 길렀는데 이럴 수가.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떤 이들은 자포자기한 눈빛, 어떤 이들은 죽어도 망신만은 못 당하겠다며 이를 악물었다. 명자와 선옥은 그 속에서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말을 잃었다. 낮 동안 일하는 내내 명자의 머릿속엔 수십 번 현우의 이름이 맴돌았다. 그의 얼굴, 어릴 적 모습을 떠올리며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니었나 자책만이 반복되었다. 일 끝난 뒤 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난 윤 씨가 어깨를 토닥였다. 나도 그래. 우리 아이가 돈 몇 푼이 뭐라고 내 손길 한번 안 잡아주더니 결국 나를 버렸지. 다 똑같아. 명자는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다. 우리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자식에게 이렇게 버림받아야 하냐고요. 밤, 숙소 문이 닫히자 서로 다른 침대 위 모든 노인들의 낮은 흐느낌만 들릴 뿐 누구 하나 소리를 내지 못했다. 선옥이 아직 잠들지 못한 명자의 손을 다시 잡았다. 명자야, 우린 끝까지 서로만 믿자.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네 옆에 내가 있고 내 옆엔 네가 있어. 그거면 버틸 수 있어. 명자는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의 사랑이 그런 식으로 변해버릴 줄 지옥에 오기 전에는 난 아무도 몰랐다. 이곳에 남은 유일한 희망이란 옛 친구의 천과 깊은 한숨뿐이었다. 지옥의 공장, 짓밟힌 육신 그날 새벽, 어둠이 차에 거치기 전부터 스피커에서 귀를 찢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모두 기상, 5분 내 복장, 집합 놓치면 벌점이다. 숙면은커녕 2시간 남짓 뒤척인 명자와 선옥, 그리고 다른 할머니들은 차디찬 바닥 위에서 허둥지둥 몸을 일으켰다. 침대의 스프링은 벌써 수명을 다했고 방 안가득 찬 재생 냄새, 먼지, 눅눅한 공기. 누구 하나 제대로 씻을 여유조차 없이 사람들은 땀범벅이 된 작업복을 입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 줄을 섰다. 작업장은 오래된 폐공장 건물을 개조한 곳이었다. 천장은 낮고 황의는 전혀 되지 않았다. 사방에 작업대가 빽빽이 들어찼고
감시용 CCTV와 굵직한 자물쇠, 벽에는 칠이 벗겨진 규율표만이 걸려 있었다. 오늘 주어진 일은 목공의 키트 조립과 미니어처 액세서리 도색, 스티커 포장, 상자 접기, 명찰 붙이기 등 잡다하고 반복적인 노동이었다. 명자는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는 걸 느끼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한 사람당 목표 200개, 오후 전에 못 끝내면 저녁도 없다. 즉시 작업 시작. 감독관이 고함을 질렀다. 이런 미친, 우리가 기계야?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무슨 200개야. 뒤에서 박노인이 이를 악물었다. 감독관은 무표정에 가까운 냉소를 머금고 자그맣게 비아냥거렸다. 늙어서 손 놀릴 일 없으니 기꺼이 해보시죠. 불만 있으면 나가도 돼요. 대신 자유는 장담 못할 겁니다. 조금만 손이 느려지면 쇠막대기가 탁탁 책상 위를 내리쳤다. 뭐해? 더 빨리 해, 미친년들아. 모욕적인 욕설이 곳곳을 때렸다. 선옥은 눈이 침침해져 제대로 색을 맞추지 못했다. 명자야! 손이 말을 안 들어. 진짜 더 못하겠어. 명자는 속삭였다. 잠깐만 참아, 선옥아. 우리 둘이서 버텨내자. 여기서 쓰러지면 끝이나 다름없어. 점심시간. 식판에는 오직 거친 밥 한 숟갈, 감자국 한 컵,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아까 226번, 작업량 30개 미달, 이 식사 반납. 작업반장은 냉정하게 외쳤다. 226번, 윤씨 할머니는 식판을 빼앗기자 바닥에 주저앉았다. 못하겠어요. 손목이 찢어질 것 같아요. 감독관은 윤씨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계속 징징대면 특별실 따로 가서 맞아야 정신을 차리나? 그 모습을 보며 명자는 분노와 공포에 몸을 떨었다. 누군가는 소리 없이 울었다. 하지만 누구도 크게 항의하지 못했다. 오후엔 더 끔찍했다. 시계를 볼 수도 없고 창밖 햇살을 볼 수도 없는 시간. 지나가는 보호자, 감시원들은 벨소리를 울리며 일일이 점검을 돌았다. 그때 끈질기게 작업하다가 손목이 경련한 선옥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다. 선옥아! 명자가 외쳤으나 감시원 2명이 달려와 선옥을 질질 끌고 작업장 한쪽으로 옮겼다. 좀 쉬게 해주세요. 이대로 계속하면 다 죽어요, 진짜로. 명자가 격하게 소리치자 감독관은 차갑게 웃으며 다가왔다. 옛날엔 이런 소리 나오면 바로 얼차려였지. 늙어서 그런가. 정신도 오락가락하나 보네. 명자의 뺨에 따귀가 날아들었다. 온몸이 맥 빠진 듯 쓰러질 뻔했다. 주변에서 한 할머니가 참고 못하고 달려들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털썩 울음을 터뜨렸다. 우릴 왜 이렇게까지, 왜? 밤 숙소로 돌아오던 명자. 선옥은 이불 속에서 작은 소리로 흐느꼈다. 나 진짜 못 버틸 것 같아.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명자는 선옥의 손을 꼭 잡았다. 안 돼, 선옥아. 너라도 포기하면 우리 둘 다 끝장나. 내일만, 하루만 더 견디자. 그 순간 침대 건너편의 김씨 할머니가 조용히 일어나 창가에 다가서 문고리를 매만졌다. 선옥이 놀라 소리쳤다. 뭐 하는 거예요? 그만해요, 제발. 김씨는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주저앉았다. 차라리 죽어야 끝나는구나. 여기선 아무리 울어도 누구도 구해주지 않아요. 밤에는 포기와 절망뿐이었다. 그날 밤 교대로 순찰하는 감시원이 문을 열 때마다 누군가는 심장 박동만 세며 버텨냈다. 그렇게 온 하루가, 아니 수십 년보다 길었던 하루가 흘렀다. 명자는 새벽녘 끊임없이 손가락을 주무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 지옥, 반드시 나가고야 말 거야. 내 손에 피가 흐르는 한 포기하지 않아. 내일이 오면 뭔가 달라질 수 있겠지. 그러나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지옥의 공장은 노인들의 피, 눈물, 땀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빨아내기 위해 또다시 문을 열 뿐이었다. 희망과 반항, 탈출 계획을 꾸미다 지옥 같은 나날이 반복될수록 어르신들 사이에도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다. 낮에는 도망칠 힘조차 없었지만
밤의 침묵 속엔 불씨 같은 속삭임이 오갔다. 어느 날 밤 명자는 선옥과 등을 맞대고 누운 채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가냘픈 빛을 바라보았다. 선옥아, 그냥 이렇게 죽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니? 선옥은 한숨을 토했다. 죽을 용기보다 살아서 나가는 게 더 힘든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든 한 번쯤은. 그때 맞은편 침대에서 윤 씨가 자그맣게 입을 열었다. 몇 달 전 여기서 탈출을 시도한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실패했지만 누군가 편지 하나를 외부에 흘렸다 하더군요. 만약 그 편지가 누군가 손에 닿으면서 경찰에 제보되면 우리도 언젠가는 구출될 수 있지 않겠어요? 명자와 선옥, 그리고 또 몇몇 방 노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편지라면 우리도 뭐라도 해봐야지.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이 지옥을 알려야 해. 명자는 눈빛을 번뜩였다. 탈출하려면 방법을 모아야 해. 우린 몸도 약하고 저쪽은 감시가 너무 심해. 대신 우리 중에 하루라도 위장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시원들의 동선이라도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주방 설거지를 하는 노인 중 말이 없는 이씨 할머니가 슬쩍 들어왔다. 나는 낮에는 감시가 덜해서 창문 근처 남은 못 쓰는 창문 틈새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밤마다 드나들진 않지만 감독관 순찰이 몇 시쯤인지 대강 알 수 있을 듯해요. 그들 사이에 간절한 대화가 오갔다. 만약 우리가 시도를 하다가 발각되면 그 뒤는 어떻게 해? 죽느냐, 사느냐야.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나가다 죽는 게 낫지 않아? 맞아, 그래. 우린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한번 해보자. 선옥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는 한 명이라도 이 사실을 관리자에게 슬쩍 흘린다면? 그러니까 조심해야 해. 아무나 믿으면 안 돼. 며칠 뒤 밤마다 명자가 작업장에 쌓아둔 상자 구석에서 못과 낡은 나무 조각, 그리고 폐기된 섬유 조각을 모았다. 그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두려우면서도 설레었다. 선옥은 종이와 볼펜 조각을 압수당하지 않고 숨겨두었다가 꼭 쥐고 있었다. 그들은 점점 조금씩, 그러나 단호하게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루는 새벽 작업장이 잠시 비었을 때 감시원 2명이 작업장 뒷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걸 몰래 목격했다. 서로 신호등을 맞추고 식사를 배분받을 때도 두 팀으로 나눠 감시가 약한 시간대를 분석했다. 내일 새벽 3시 감시원이 복도 순찰에서 빠지는 구간이 8분 정도 있어. 그 사이에 1층 창문을 뜯고 나가야 해. 못이나 나무 조각은 내가 준비할게. 명자가 말했다. 윤 씨가 망설였다. 그렇게 하다 들키면 우리 중 누가 먼저 당할지 몰라. 진짜 할 거야? 선옥이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는 것도 곧 죽음이야. 한 번쯤 더 살아보자. 제발 다 같이. 그러나 어느 밤 침실에 있던 한 명이 감독관의 눈치에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사실을 슬며시 흘리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작업장에는 평소보다 날선 감시와 긴장감이 감돌았다. 무서운 일 있었어? 누군가 밀고 한 것 같아. 오늘 관리자 움직임이 이상해. 곧이어 작업 반장이 명자를 콕콕 찌르며 속삭였다. 이곳에서는 네가 주동자란 거 이미 다 알고 있다. 다시 한 번만 이상한 움직임 보이면 선옥이 할머니부터 혼을 내주겠다. 불안과 공포, 배신감이 한꺼번에 엄습했다. 명자는 밤에 선옥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없어. 그 사람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여기서 의지를 꺾을 순 없어. 윤 씨가 옆에서 중얼거렸다. 감시원 하나가 종종 나한테만 김치 조각을 더 주곤 해. 아직도 마음이 흔들리는 눈치야. 혹시 그 사람에게 은근슬쩍 도움을 요청해 볼까? 위험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희망이야. 감시원 중 한 명이라도 동조하면 가능성은 한 번 더 열리는 거지. 그날 밤 명자는 용기를 내 그 감시원에게 뜻을 전달했다. 감시원은 얼굴을 굳히며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지만 명자의 눈길을 외면하지 못했다. 도와주시면 절대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답게 마지막 기회 하나만 바라는 겁니다. 지친 밤 모두들 다시 조용히 모여 손을 맞잡았다. 이제 남은 길은 서로만 믿고 버티는 것뿐이야.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지만 작은 희망, 서로의 온기가 미약하나마 피어올랐다. 다시 한번 살아서 바람을 쐴 그날을 위해 복수와 절망, 인간 세상의 지옥 탈출 계획이 결국 관리자에게 발각된 이후 상황은 더욱 험악해졌다. 감독관들은 이제 서슴지 않고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며 탈출 모의자들을 일일이 색출해내기 시작했다. 불이 꺼진 밤 명자와 선옥 그리고 윤씨, 이씨는 창문이 없는 어두운 방으로 각기 끌려갔다. 바닥은 차갑고 축축했으며 공기는 코를 찌르게 비릿했다. 몇 시간째 방 안에는 물도 음식도 없었다. 이게 감옥이지 창작 캠프냐. 선옥은 힘이 빠진 목소리로 벽에 몸을 기대며 중얼거렸다. 관리자들이 하나둘씩 들어와 회초리를 휘두르며 윽박질렀다. 시골 할망구들이 어딜 감히 빠져나가려고 해? 다음부터 또 걸리면 여기서 영원히 못 나가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윤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미친 듯 울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정말 뭐든 다 할 테니 잡아두지만 말아주세요. 명자는 먼저 맞은 볼이 퉁퉁 부어올랐지만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았다. 우릴 때려도 여기선 늘 그랬잖아. 알아. 우리를 벌레처럼 보는 거. 밤새도록 그들은 구석에 웅크려 추위와 누추함, 모욕에 떨었다. 감독관들은 방마다 돌며 물 한 컵조차 내주지 않았다. 언제 풀어줄까? 이러다 정말 다 죽는 거 아니야? 이 씨가 힘없이 속삭였다. 선옥은 약해진 숨을 몰아쉬며 한마디 내뱉었다. 그냥 여기서 끝내버려도 좋아. 너무 힘들어. 가족도 희망도 믿을 게 하나도 없잖아. 명자는 이를 악물었다. 안 돼, 선옥아.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네가 포기하는 순간 진짜 지는 거야. 우리가 죽음을 택하면 이놈들은 더 활개칠 뿐이라고. 하지만 새벽이 되어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지친 몸으로 서로의 옷깃의 얼굴을 묻고 휴식을 취하려 애썼지만 돌연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방문이 휙 열리더니 관리자 몇 명이 사나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이번에 주동질한 노인들 앞으로 나와. 오늘부터 물도 음식도 더 줄 줄 알아라. 한 명이 명자를 잡아 끌려고 할 때 선옥이 대신 앞으로 나섰다. 내가 했다. 나 때문이야. 다른 사람들만은 제발 그냥 두라 해줘. 선옥은 지칠 대로 지쳤으면서도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봤다. 그러나 관리자들은 비웃기만 했다. 네, 단체로 협의했다는 거 이미 다 알아. 너희들 다 똑같이 벌 받아야 정신 차리지. 이번엔 감시원 하나가 손에 들고 있던 전기봉을 땅에 세차게 내리쳤다. 다시 이딴 짓거리 하면 진짜 손도 못 써보게 다리를 부러뜨릴 거야. 명심해. 여기선 우리가 법이야. 잠깐 정적 뒤에 윤 씨가 두려움에 떠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이렇게 두고만 볼 거냐? 아무도 우리를 구해줄 수 없는 거냐? 명자는 문득 어딘가에서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붙잡고 싶어졌다. 옛날에 우리 같은 사람들 몇 명이 편지를 밖에 흘렸다 했잖아. 어쩌면 정말 아직 누군가... 선옥은 고개를 저었다. 다 쓸데없는 소리야. 어차피 전부 여긴 감옥이고 모두 우리를 버렸어. 명자야, 이제 그만하자. 명자는 한참을 생각하다 흐느끼는 선옥의 어깨를 다독였다. 적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 한숨이 사라질 때까지 사람의 마지막 존엄이라도 남겨둘 거야. 그 밤 밖에선 다시 관리소의 순찰 발걸음이 거칠게 오가고 복된 멸시와 침묵만이 가득했다. 한편 같은 방에 또 다른 할머니가 갑자기 벽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안 돼! 이러지 마! 윤 씨가 놀라 달려갔지만 기운 없는 그 몸은 쉽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제발 우리를 그냥 좀 놔줘. 살리고 싶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마.
방 안 모두가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싸웠다. 날이 밝자 관리자들은 문을 열며 끈적한 미소를 지었다. 아직 죽을 힘 남았나 보네? 내일부터 더 혹독하게 굴릴 거다. 정신 차려! 그때 복도 끝 어딘가에서 잠깐 웅성임이 들렸다. 감시원 둘이 허겁지겁 속삭였고 관리자 하나가 얼굴빛이 새파래져 방을 들락거렸다. 누군가 오랫동안 침묵을 깨고 희미하게 말했다. 혹시 바깥 세상에 이상한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적막한 그 방 항위퉁이에서 명자는 힘겹게 속삭였다. 신이 있다면 정말 우리도 한 번쯤 살고 싶다고 그렇게 빌겠다. 절망 속에서도 누군가의 손이 차갑게 서로를 움켜쥐었다. 지옥 같던 하루는 또 그렇게 견디는 자만이 모른 채 지나갔다. 뜻밖의 탈출구, 드러나는 민낯과 치열한 논쟁, 비참한 격리와 폭력이 지속되던 어느 저녁, 공장 전체에 미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평소 같지 않은 관리자들의 표정, 갑자기 바빠진 감시원들, 웅성임과 다급한 속삭임이 곳곳에서 감지됐다. 뭔가 수상해. 오늘은 평소보다 감시가 오히려 느슨해. 명자는 기가 차다는 듯 선옥의 팔을 살짝 잡았다. 선옥은 대답 없이 복도 저편을 살폈다. 몇몇 경비원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며 뒷문 쪽을 부지런히 엿보고 있었다. 얼마 뒤 우두머리 관리자가 헐레벌떡 회의실로 몇몇 주요 감시원을 불러 모았다. 경찰 쪽에서 시골 노인 실종 사건들을 조사하러 부산 공장 근처까지 왔대. 누군가 바깥에 뭘 흘렸대. 첨예한 분위기 속 관리자들은 경노했다. 이게 다 애초에 제대로 감독 못한 너희 때문이야. 빨리 이 노인들 처리 안 하면 우리도 다 끝장이야. 한두 명만 사라져도 흔적 없애고 짐 싸서 나가자. 어차피 돈은 다 챙겼잖아. 그 순간 현장에 있던 젊은 경비원 한 명이 불안에 떨며 결국 손을 들고 말했다. 진짜 우리 이대로 쓸고 도망가면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가 계신데 이런 짓 계속해야 하냐고요. 관리자들은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입 다물어. 너도 공범이야. 다들 처벌받긴 싫잖아? 남은 건 살아남는 것뿐이야. 공포와 혼돈은 노인들에게도 전해졌다. 숙소에 남아있던 명자는 벽에 귀를 대고 회의 내용을 엿들었다. 안내원이 방문을 열자 명자가 순간 용기를 내었다. 제발, 우릴 풀어주세요. 우린 그냥 돌아가고 싶어요. 당신들도 경찰 오면 끝이잖아요. 인간이면 인간답게. 방문을 닫으려는 경비원의 손이 잠시 흔들렸다. 밤 11시가 넘자 뜻밖의 그 젊은 경비원이 아무 말도 없이 명자와 선옥, 윤씨, 이씨를 조용히 일으켜 세웠다.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배신하면 넌 끝장이야. 정망설이면 그냥 두고 가라. 명자가 속삭였다. 전부 죽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요. 저도 더는 이런 짓 못하겠습니다. 노인들은 숨을 죽이며 뒷통로를 따라 계단을 올랐다. 문틈마다 긴장한 기운이 배어났다. 어디 감히? 너 나중에 피 본다. 묵직한 경비원의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 뒤쫓았지만 젊은 경비원이 노인들을 밀어붙이며 밀실 한 구석의 장치문을 연다. 이쪽으로 어서! 저 문 너머에는 뭐라도 있겠지. 선옥이 떨리는 다리로 명자를 이끌었다. 경쟁적으로 달려오는 다른 노인들이 싸움에 합류했고 죄의식과 두려움이 뒤섞여 순간 숙소는 아비규환이 됐다. 여기선 누가 배신자인지 구분도 안 돼. 아무리 그래도 가족한테 팔린 우리 보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라고. 서로를 끌어안고 때로는 등 떠밀며 가까스로 줄지어 철문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관리자도 곧장 달려와 절규한다. 이대로 내보내면 우린 전부 죽어. 경찰 오기 전에 처리해야 해. 우두머리 관리자, 중간 관리자, 경비원들 사이 치열한 언쟁이 터져나왔다. 살아남으려면
모두 없애는 수밖에 없어. 아니야. 오히려 덮지 말고 경찰한테 협조해 벌금이라도 줄여보자. 그럼 팔아넘긴 가족들은 어쩌고? 우리만 잡혀 들어가는 거야. 분노에 몸이 다른 명자가 관리자 앞에 서며 소리쳤다. 너희도 가족이 있잖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어? 우리가 죽으면 넌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상황은 급반전됐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 창밖엔 불빛이 번쩍였다. 지금이다! 이 씨와 윤 씨가 식은땀을 흘리며 명자를 붙잡아 달렸다. 젊은 경비원은 문을 열고 모두를 밖으로 안내하였다. 밖에 달려서 경찰차 쪽으로 가요. 망설이지 말고. 공장 마당은 아수라장이었다. 출구를 향해 달려가는 노인들과 그들을 차단하려는 관리자들. 그 사이에서 배신과 복수,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한 줄기처럼 엉켜 있었다. 명자와 선옥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나갈 때까지 살아 있어야 해. 살아서 진실을 말해야 해. 어둠 속 경찰차 불빛에 마침내 출입문이 열렸다. 누군가는 뒤에서 돌에 맞고 쓰러지고 누군가는 울면서 문을 두드렸다. 우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린 사람이에요. 제발. 마지막 순간 호루라기와 함께 경찰들이 우르르 들이닥쳤고 현장은 그야말로 폭풍 속처럼 뒤엉켰다. 그래도 극한의 절망에도 한 줄기 희망이 꺼지지 않았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모든 이의 절박한 몸짓, 그것이 곧 자유로 통하는 뜻밖의 문이었다. 구출, 가해자와의 대면, 마지막 증오 사이렌 소리가 공장 안팎을 뒤흔들었다. 복도 여기저기서 비명과 울음, 발소리가 뒤섞이고 경찰 특공대가 쇠문을 들이받으며 본격적인 구조에 착수했다. 명자는 선옥 그리고 다른 노인들과 함께 휘청거리며 문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 바람조차 자유의 냄새였다. 여기요, 여기 사람이 더 있어요. 윤 씨가 실려나갈 누군가를 부축하며 허둥댔다. 경찰들이 공장 내외를 샅샅이 수색했다.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관리자들과 경비원들이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젊은 경비원 역시 눈에 띄는 불안함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체포되었다. 진정하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조사해서 가족들에게 연락하겠습니다. 구조대원이 명자를 부축하며 말하였다. 명자는 선옥의 손을 꽉 붙들었다. 옷이 찢기고 얼굴엔 피멍이 들었지만 아직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현우, 보람이, 어디 있죠? 명자는 고개를 흔들며 울먹였다. 잠시 후 경찰서에 인계된 명자와 피해 노인들은 몹시 낯선 신문실로 안내됐다. 하얗고 밝은 조명이 쏟아지는 방, 차가운 친자 침묵 속에 명자는 멍한 눈으로 벽을 바라봤다. 잠시 후 맞은편 문이 자물쇠가 돌아갔고 수갑이 채워진 두 사람이 끌려 들어왔다. 명자의 아들 현우, 그리고 며느리 보람이었다. 현우는 얼굴이 창백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졌고 등은 굽어 있었다. 보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경찰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명자 씨,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녀분들과 대면하시겠습니까? 명자는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의자로 일어서 울부짖었다. 네가 내 아이야? 날 배신한 게 진짜 네 마음이었니? 죽더라도 확인하고 싶었어.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먹고 살았니? 현우는 허망하게 웃었다. 엄마, 나도 어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돈이 필요했고, 솔직히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 어차피 엄마는 집에만 있어서 난 그냥... 목소리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명자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이게 네가 평생 받고 싶은 효도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일평생 네 배고플까 봐 아껴 쓴 돈이. 이게 다 뭐야?
차라리 모르는 사람 손에 죽었으면 그게 더 나았을 거야. 선옥과 다른 노인들은 주먹을 쥐고 욕설을 뱉기도 울분을 삼키기도 했다. 당신 같은 인간들이 부모냐? 가족이냐? 돈 몇 푼에 우리를 지옥에 팔아넘긴 게 후회되지도 않아? 나처럼 끝까지 가족만 믿은 어리석음, 이제 원망도 할 힘이 없구나. 죽을 때까지 저주해도 시원찮다, 이 천벌 받을 놈들아. 현우는 차마 눈을 들지 못했고 보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나도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도 살려고 그랬어요. 모두 다 절망뿐이었어요. 경찰은 한참 뒤 추가 피해 사실, 가해자들의 거래 내역, 협박 녹취 등 구체적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며 진실을 털어놓게 했다. 이 구조는 전국적 조직에 연결돼 있었고 여러분 자녀들도 관리자들도 모두 공모자입니다. 법대로 처리한다 해도 결코 가볍지 않은 죄입니다. 형사가 차갑게 말하였다. 명자는 울다 지쳐 겨우 입을 열었다. 난 네 얼굴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세상이 널 용서해도 내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선옥도 이 악물고 외쳤다. 우리를 팔아넘긴 그날부터 넌 이미 내 가족이 아니야. 평생 후회하며 살아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세상에 진실을 숨기지 않겠다. 대기실로 돌아온 명자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경찰이 따뜻한 차와 담요를 건넸지만 그만큼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언론은 이번 노인 인신매매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심리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충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근본은 사회의 무관심, 가족 해체. 이번만큼은 명확한 단죄와 치유가 약속되어야 합니다. 명자와 선옥, 그리고 살아남은 모든 노인들은 분노 가득한 눈물과 불에 그을린 듯한 상처를 하나씩 꿰어안은 채 이제야 참된 고통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마지막 증오. 그것만이 남아 뼈에 새겨졌다. 정의의 대가. 끝나지 않은 결말 부산법원은 연일 인파로 북적였다. 노인 강제 노동 인신매매 사건은 뉴스마다 주요 기사로 떠올랐다. 법정 복된 피해자 가족, 시민단체, 취재진, 경찰 등이 뒤엉켜 있었다. 명자와 선옥은 법정 뒤편에 앉아 떨리는 손을 꼭 맞잡았다. 아픈 몸을 이끌고 온 또래 피해자들도 한자리에 모였다. 모두의 시선, 기대, 분노가 엉켜 있었다. 재판장은 조용히 사건 번호를 호명했다. 피의자석에는 현우, 보람과 공범 관리자, 감시원들이 일렬로 앉아 있었다. 장내는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몰렸다는 점은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최소한의 윤리와 도리를 저버린 점, 그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판사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법원이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판결을 내립니다. 인신매매 및 불법 감금, 노인학대 혐의로 각각 20년, 15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다. 현우와 보람은 그 자리에서 망연히 고개를 숙였다. 관리와 감시원들은 철장 너머로 연행됐다. 몇몇 피해자들은 오열하거나 굳은 얼굴로 박수를 치기도 했다. 명자는 판결을 듣는 내내 눈길을 내렸다. 분노와 슬픔, 허무와 허탈이 뒤섞인 감정이 혼란스럽게 밀려들었다. 미디어는 곧바로 재판 결과를 보도했다. 가정 내 노인학대 극단, 사고의 본질은 사회적 고립과 무관심에 있다. 피해자 대표 이명자 씨,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눈물의 진술. 재판이 끝나자 사회복지기관 담당자가 명자와 선옥에게 다가왔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돕겠습니다. 너무 늦은 도움이라 죄송합니다. 하지만 힘내주세요. 앞으로 남은 삶이 또 다른 희망이기를 바랍니다. 명자는 빈손으로 고개를 떨구다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 서게 됐다. 누군가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아드님, 며느님이 벌을 받았는데 용서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명자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굳은 어조로 말했다. 용서,
평생을 속았던 제 자신이 더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절대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거래하거나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정의는 남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믿어요. 선옥은 울먹이며 덧붙였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사랑이 가장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 고통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었으면 해요. 저주도 용서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남은 인생엔 적어도 서로에게 손 내밀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언론은 그들의 증언을 큰 타이틀로 내보냈다. 나는 용서하지 않지만 그들 때문에 사랑을 믿지 않을 수도 없다. 진짜 정의는 함께 살아가는 용기에서 온다. 시간이 흘러 사회 각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전국적으로 노인 돌봄 시스템 재점검, 복지 사각지대 해소, 가정 내 폭력 실태 조사 같은 논의가 쏟아졌다. 국민청원, 포럼, 다큐멘터리 제작 움직임도 거셌다. 그러나 고요한 어느 저녁 명자와 선옥은 보호센터 방 창가에 앉아 가만히 빛바랜 사진을 바라봤다.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할까? 몰라. 하지만 적어도 사람 눈 보고 속지 않을 용기는 얻었지. 선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세상이 변한다 해도 사람 속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도 아무도 이런 일로 울지 않는 날이 오면 좋겠다. 멈추지 않는 현실의 벽. 며칠 뒤 우편함에 한 통의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 사건은 시작일 뿐입니다. 부산, 광주, 대구에도 아직 조직이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이것을 멈추려 싸우고 있습니다. 명자는 편지지 위에서 가늘게 손을 떨었다. 아직 끝나겠나지 끝난 게 아니었구나. 우린 이제부터 또 싸워야 해. 어둠을 뚫는 작은 촛불처럼 그들의 진실은 계속 세상에 번져 나갔다. 진짜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